페라리는 압박의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존 엘칸과 베네데토 비냐가 마라넬로에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페라리 팀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르클레르의 매니저인 니콜라스 토드가 모나코 출신 선수의 미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우리는 당연히 루이스 해밀턴의 브레이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선수의 미래에 대해 여러 인사들의 발언, 그중 젠슨 버튼의 발언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미래의 페라리에서 어떤 옵션을 갖게 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킷 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그랑프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지원을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번 실망스러운 주말 후에 페라리의 두 주요 인물인 베네데토 비냐와 존 엘칸이 스포츠 경영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의상 방문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의 새로운 전략 계획 발표이지만 포뮬러 1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 뒤에서 긴급한 문제와 팀의 미래에 대해 논의될 것이 분명합니다. 10월 9일에 페라리는 투자자들에게 장기 비전을 보여줄 것입니다. 재정 계획, 앞으로 나올 모델,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6년에야 볼 수 있는 최초의 전기 슈퍼카가 있습니다. 그러나 팬들에게 진정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포뮬러 1의 페라리는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주주를 위한 도전과 함께 경영진과 프레데릭 바세르 간의 내부적 대립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 회의가 중요한가요? 페라리는 2025년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술적 문제, 의문스러운 전략적 선택, 그리고 2020년 새로운 규제, 혁명으로의 명확한 방향이 없는 팀입니다. 비냐와 엘칸은 두 명의 관객이 아닙니다. CEO와 회장이 함께 마라넬로에 도착한다는 것은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독에서는 바세르와 고위층 간의 직접적인 대면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성능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부 조직, 떠날 수 있는 핵심 인물들, 그리고 파일럿과 기술자들 사이에서 쌓이는 어떤 좌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라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과도기 시즌의 위험이 있습니다. 터질 수 있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규제 변경이 임박한 가운데 불확실한 기술적 방향성, 페라리는 2026년 싱글 시터를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부서는 더 많은 자유를 원하고 다른 부서는 더 강한 협조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파일럿 관리입니다. 르클레르는 이기고 싶어하며 자신의 초조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해밀턴은 계속해서 변하는 팀 내에서 안정성을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지니어 시장입니다. 여러 엔지니어들이 팀을 떠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맥라렌과 레드불은 마라넬로의 인재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현재의 두뇌 유출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라리 내부 회의 이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식 발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부 영향은 클 것입니다. 명확한 메시지가 이미 향후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바세르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 또는 기술 구조 변화의 첫 징후인가요? 프랑스 팀장에 대한 갱신이 여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팬들은 입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압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코앞에 다가왔고 페라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포뮬러 1의 새로운 시대에 늦게 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냐와 엘칸의 도착은 단순한 제도적 사건이 아니라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라넬로 내부 회의에서도 다뤄질 두 번째 포인트인 파일럿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니콜라스 토드가 다른 팀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파일럿 뒤에는 항상 실을 당기는 매니저가 있으며 샤를 르클레르의 경우 그 이름은 니콜라스 토드입니다. 바로 그가 2009년에 프랑스 카트에서 우승하던 모나코 출신 소년을 발견하고 그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포뮬러 3에서 페라리까지 그를 데려왔으며 오늘날 여러 해 동안 기다린 끝에 많은 팬들이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샤를은 그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하나지만 승리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합니다. 간단하지만 무거운 말로 바로 경주 주말에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토드는 좌절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타이틀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페라리가 새로운 규칙으로 이미 내년부터 샤를에게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패독과 페라리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마라넬로에 보내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약속과 기회를 놓친 시즌 후에 르클레르는 더 이상 무한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는 신동으로 도착했고 페라리의 상징이 되었지만 세계 타이틀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촉박합니다. 샤를은 이미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토드는 명확히 말합니다. 최고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6년 규정이 변경될 해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페라리는 또 다른 기술적 실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팀들이 르클레르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에 대한 소문은
레이더를 활성화하는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메르세데스와 에스턴 마틴 같은 이름들은 주기적으로 돌아온다. 포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다. 페라리가 월드 클래스의 단일 좌석 차량을 만들지 못한다면, 특히 2027년에 매우 뜨거운 드라이버 시장을 위해 샤를은 주변을 둘러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계약이 만료되며 여러 톱팀들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르클레르에게 페라리와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매우 강력하지만 포뮬러 1은 용서하지 않으며 매니저는 이를 잘 알고 있다. 공식적인 단절을 만들지 않으면서 메시지를 남기지만 그 밑뜻은 명확하다. 이기거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마라넬로의 내부 결정에서 르클레르의 불확실한 미래도 고려해야 한다. 르클레르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최상의 차를 원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불확실하다. 우리는 그가 페라리를 매우 사랑하며 여러 번 증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는 답변이 필요하다. 연초의 좋은 말들 뿐만 아니라 실제를 보고 싶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페라리 SF25가 싱가포르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보자. 브레이크 분석의 결과는 무엇인가? 브렘보의 잘못이 아니다. 페라리의 냉각 문제는 페라리가 냉각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다. 우리는 초기 랩부터 이를 명확히 보았다. 페라리 박스는 파일럿들에게 브레이크 전에 가속에서 발을 떼어 열과 연료 소비를 줄이라고 명령했다. 모두가 사용하는 전략이지만 마리나 베이는 르클레르와 해밀턴에게 끊임없는 고통이 되었다. 마지막에 루이스 해밀턴이 안드레아 키미 안토널리를 공격하려 했을 때 브레이크 온도는 치솟았다. 영국인은 속도를 줄여야 했고 페르난도 알론소 앞에 간신히 머물렀다. 이는 페라리에게 무거운 점수를 잃게 한 재앙이었다. 하지만 왜 페라리만 이 문제를 겪는가? 모두에게 브레이크는 동일하다. 레드불이 사용하는 동일한 브렘보 캐리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함이 아니다. 차이는 공기 흡입구의 디자인과 내부 냉각 시스템에 있다. 트랙에서는 조건에 맞게 브레이크 공기 흡입구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팀들이 있다. 하지만 페라리는 거의 항상 동일한 구성을 유지한다. 이유는 흡입구를 넓힐 때마다 더 많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만 공기역적 하중을 잃고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는 짧은 담요와 같다. 공기역학적으로 효율적인 차를 유지하든지 과열 위험을 감수하거나 모두 여러 성능을 잃든지 현재 페라리는 경쟁력 있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페라리 SF25가 여전히 단단한 냉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싱가포르처럼 뜨겁고 정지 출발이 많은 모든 서킷에서 다시 발생할 것이다. 멕시코와 아부다비에서도. 그리고 2026년 규칙이 바뀌더라도 공기역학적 기반과 냉각각 개념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경고 신호다. 즉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가변 흡입구, 더 정교한 내부 덕트, 아마도 핸드브레이크를 당긴 상태로 운전하지 않기 위해 약간의 하중을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끊임없는 이 리프트 앤 코스트를 관리할 수 없었던 르클레르를 보았으며 페라리 드라이버들은 경주 시작부터 이를 고통받고 있다. 페라리가 더 작은 브레이크 흡입구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싱가포르에서 상대팀은 더 큰 흡입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하는 대로 브레이크를 관리할 수 있었다. 이 기술적 세부사항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샤를 르클레르는 무전을 통해 폭발하며 말했다. 하늘의 사랑으로 불평하지 마. 우리는 항상 200m의 리프트 앤 코스트를 하고 있다. 1000번의 분석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는 분노다. 페라리 SF25는 매 라운드마다 극단적인 리프트 앤 코스트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간단하지만 중요한 개념에서 시작해야 한다. 페라리는 차량의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고는 충분한 공기역학적 하중을 생성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립을 증가시키기 위해 단일 좌석 차량을 낮춰 아스팔트에 붙이지만 페라리는 바닥을 너무 낮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차체 아래 플랭크를 소비하여 중국에서 이미 발생한 것처럼 기술적 실격을 당할 위험이 있다. 단일 좌석 차량을 낮출 수 없다면 어디에서 추가 하중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치명적인 타협이 등장한다. 브레이크 흡입구를 줄여 더 공기역학적이고 깔끔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몇 가지 효율성을 얻지만 브레이크 시스템의 호흡을 막는다. 비유하자면 핸드브레이크를 당긴 채로 100m를 달리는 것과 같다. 이는 단순히 운전 문제만이 아니다. 브레이크의 지속적인 기준 변경은 드라이버들도 혼란스럽게 한다. 단일 좌석 차량의 균형도 혼란스럽게 한다. 브레이크의 균형을 전방 또는 후방으로 이동해야 할지 알 수 없으며 상대와 싸우기보다는 차량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페라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랙에서 마라넬로로 전달되는 정보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기역학적 타협, 더 똑똑한 흡입구, 혁신적인 풍동 솔루션을 찾거나 팀은 내년에도 같은 피로한 관리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질문은 지금 해밀턴은 2026년 이후에도 포뮬러 1과 페라리에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2026년이 그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인가?
루이스 해밀턴의 전 동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면서 이 질문에 답해보자. 사실 전 팀 동료이자 세계 챔피언인 젠슨 버튼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2026년의 새로운 규정과 함께 우리는 진정한 해밀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최고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겠다고 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거운 경고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엔진, 공기역학, 자동차 철학, 페라리에게도 루이스 해밀턴에게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주기에서 이길 수 있는 차를 만들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대 뒤에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해밀턴과 페라리의 계약은 단연 계약이지만 핵심 조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인 2027년은 오직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해밀턴이 남고 싶다면 남습니다. 그가 떠나고 싶다면 페라리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26년이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페라리가 새로운 규정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루이스 해밀턴은 은퇴든 새로운 모험이든 떠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가 직접 말했습니다. 메르세데스에서 함께했던 신뢰할 수 있는 엔지니어 팀 없이 새로운 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페라리 팬들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루이스 해밀턴은 40세입니다. 페라리가 2026년 차로 한 단계 나아간다면 8번째 타이틀이 여전히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해의 경영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충격적인 작별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그랑프리 동안 루이스 해밀턴과 페르난도 알론소 사이에 매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밀턴은 자신의 페라리에서 브레이크 문제로 위기에 처했고 알론소가 에스턴 마틴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동안 해밀턴은 한 바퀴마다 트랙 리미트를 계속해서 위반했습니다. 스페인인은 주말 내내 가장 화제가 된 문구로 라디오에서 폭발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게 이렇게 안전한가요? 최소 5초.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알론소는 해밀턴의 페라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내려진 페널티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 후 휘어는 사건을 조사합니다. 해밀턴은 이제 한계에 이른 브레이크를 관리하려고 하면서 여러 번 트랙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심판들은 이것이 불가항력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루이스 해밀턴에게 5초 페널티를 주었고 그는 8위로 강등되었으며 알론소는 테이블에서 7위로 올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해밀턴이 기자회견에서 답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서 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페르난도 알론소의 라디오 불만을 명확히 참조하는 믿을 수가 없어라는 문구를 계속 반복하는 이 비디오를 올렸고 18년 동안 알론소가 루이스 해밀턴에 대해 불평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18판간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포뮬러 1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 경쟁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해밀턴과 알론소는 오랫동안 불꽃이 튀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7년 맥라렌에서 팀 동료였으며 스파이게이트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알론소가 1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된 폭발적인 시즌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관계가 시거거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상호 존중이 있으며 몇몇 아이러니한 농담이 있지만 전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두 명의 자존심 강한 챔피언이 예전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며 여전히 경쟁 영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 1cm도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편 알론소는 항상 가정된 편애나 딸의 가벼움을 강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페라리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밀턴은 직접적인 논쟁이 아닌 아이러니로 대답하기를 선호하며 40세가 되어도 누가 더 강한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경쟁과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시즌의 마지막과 특히 2026년에 추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자동차와 규정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알론소가 말한 것도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운전하는 게 안전한가요? 루이스 해밀턴에게 페널티를 줘야 했던 FIA에 명확히 언급된 팀 라디오였고 그가 페널티를 받았지만 그는 영국 챔피언에게 더 큰 페널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해밀턴이나 샤를 르클레르가 페라리를 떠난다면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붉은색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를 봅시다. 패덕은 결코 잠들지 않으며 싱가포르 이후 한 번의 불꽃으로 새로운 소문이 터졌습니다. 2027년에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페라리에 탑승합니다. 호주에서 온 소문으로 랜도 노리스와의 접촉 이후 젊은 호주인이 받아들이지 못한 몇몇 팀플레이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치에 맞나요? 왜 피아스트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있는 지금 맥라렌을 떠날 생각을 해야 하나요? 이 사건은 몇 주 전 몬자에서 발생했습니다. 맥라렌은 느린 피트스톱 이후 노리스에게 피아스트리를 지나가게 하라고 명령했으며 싱가포르에서 상황이 뒤집힐 때 그 호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리스는 3번 코너에서 공격적인 추월을 강행했고 피아스트리는 라디오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해 노리스가 워킹 맥라렌 본사의 총아 즉 TPM이 미래를 걸고 진짜로 믿는 드라이버라는 이론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페라리에 대한 소문은 현실인가요? 판타지인가요? 스위스 신문 블릭에 따르면 피아스트리는 두 주력 드라이버의 불확실성을 바라보며 2027년에 페라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밀턴은 은퇴할 수도 있고 르클레르는 남아있지만 평생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피아스트리는 2028년까지 맥라렌과 계약을 맺었으며 오늘날 노리스보다 22점 앞서 드라이버 순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팀은 이미 6경기 앞서서 컨스트럭터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관점에서 즉각적인 퇴장을 생각할 논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소문은 실제 시장 움직임보다는 경기 후 긴장의 결과입니다. 피아스트리의 계약에는 경쟁력과 관련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 활동 2026년 새로운 규정으로 맥라렌이 무너지면 그때는 드라이버가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순전히 환상입니다. 포뮬러 1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규정, 완전히 다른 엔진, 새로 써야 할 계층 구조. 오늘날 맥라렌은 최고지만 2년 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마법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최고 드라이버에게는 플랜 B가 필요합니다. 피아스트리가 진짜로 떠나고 싶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와 그의 팀은 베르스타펜과 해밀턴 같은 모든 챔피언처럼 눈을 뜨고 있습니다. 2027년에 시장이 미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파파야 규칙입니다. 맥라렌이 자체적으로 문제와 혼란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며 이는 드라이버들보다 맥라렌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경쟁입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몬자까지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몬자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맥라렌이 그 상황에서 노리스를 우대했기 때문입니다. 느린 피트 스톱으로 인해 포지션 교환이 있었더라도 두 드라이버가 가까이 도착하면 팀에게 같은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포지션을 교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그것을 강요하면 전례를 만드는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피아스트리가 몬자에서 일어난 일을 고려하여 포지션 교환을 원했을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 규칙은 앞에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며 다른 사람은 그에 맞춰야 합니다. 내부 드라마를 피하고 드라이버 타이틀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접근 방식입니다. 2024년에는 이 정책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파파야 규칙은 아직 성장 중인 2명의 강력한 젊은 드라이버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내부 싸움의 실제 위험은 없었지만 2025년에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피아스트리와 노리스는 모두 드라이버 타이틀의 경쟁자이며 둘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조수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파파야 규칙 전략이 부메랑인가요? 포뮬러 1에서 균형을 시도할 수 있지만 두 드라이버가 월드 챔피언십을 놓고 싸울 때 절대적인 평등은 환상입니다. 모든 팀의 명령은 정치적 무기가 됩니다. 모든 전략적 선택은 편애로 읽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챔피언에게 이기적이지 않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포뮬러 1은 개인 간의 도전과 1위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탄생했습니다. 경기를 진행한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드라이버들이 강제적인 팀플레이 없이 트랙에서 승리를 겨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는 해밀턴과 로즈버그와 함께 수년간 그렇게 했고 우리가 아는 모든 위험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싱가포르 이후로 담요가 떨어지고 장갑이 날아가서 다시 끼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새로운 상처를 입고 마지막 경기에 도착할 것이며 팀이 그들을 둘 다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맥라렌은 이미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우승했지만 내부의 평온함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특히 미래를 위한 주력 드라이버의 사기를 꺾을 위험이 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2028년까지 계약되어 있지만 불균형한 환경은 다음 시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뮬러 1의 미래와 한국에서의 그랑프리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봅시다. 포뮬러 1은 전례 없는 글로벌 확장 시대를 경험하고 있지만 토토 울프에게는 아직 중요한 퍼즐 조각, 즉 한국이 부족합니다. 네, 바로 영암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알론소와 베텔의 승리로 경기가 열렸고 이후 경제적 및 조직적 문제로 인해 CP가 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메르세데스의 팀 매니저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왜일까요? 토토 울프는 동아시아가 거대하지만 무시된 시장이며 포뮬러 1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의 인구층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로 소셜미디어에서 매우 활동적이며 한국은 초연결 사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포뮬러 1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것은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토토 울프의 발언이며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과 재능에 관한 것입니다. 모터스포츠는 지역 영웅들로 살아갑니다. 독일에서 슈마허 효과는 여러 세대의 드라이버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수노다와 알본만이 수백만 팬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려면 기준점과 홈 경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뮬러 1은 이미 CP 순환을 실험 중이며 2027년부터 벨기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토토 울프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벤트가 한국을 다시 불러들일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일본을 10월에서 4월로 옮기는 등 대륙 블록의 재편성도 영암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한국 트랙으로 가기 위한 물류창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미 대규모 이벤트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요긴의 MG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피치스런 유니버스 2025에서 발테리 보타스가 수천 명의 팬 앞에서 F13을 운전할 것입니다. 이는 대중의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해 테스트입니다. 이 제안 뒤에는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월드컵을 잘 균형 잡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은 인접 지역까지 포함해 3개의 그랑프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멕시코와 브라질을 더해서 유럽은 역사적인 그랑프리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 그랑프리가 불안정해서 비어 있습니다. 토토 울프에게는 기술, e스포츠, 팝 문화로 살아가는 지역을 비워두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젊은 층 사이에서 포뮬러 1의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페라리 내부의 논의부터 2027년 르클레르가 페라리를 떠날 가능성,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이 그 해에 은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요. 파파야 규칙, 피아스트리가 페라리로 갈 가능성, 페라리의 기술적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그랑프리를 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게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셔서 채널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터틀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